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장식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하나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에라팡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 저와 남편은 아이들과 매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서로에게 상장을 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피스메이커상, 착한 남편상, 언제나 미모상 등 진짜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상을 증정하고 설명도 해주면 1년을 정리해 보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주도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주도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미존 선생님을 안지 두어 달 되었는데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굉장히 좀 멋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제 아이들이 지금 9살, 7살이거든요. 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나이에 굉장히 좀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표창장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 보내주신 에라팡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 2022년이 되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중순쯤 되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왔던 금리 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즉 멀티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좀 부풀려 있는 종목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기사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도 월가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주식의 목록이긴 한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식 종목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싼 주식이다.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2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따라서 앞으로 상승 여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종목들이 간추려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기사를 써준 기관은 CNBC 프로입니다. 요즘 들어서 CNBC 프로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CNBC 프로가 이번에 주식을 선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어떠한 주식들이냐면 일단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로 간추려지고요. S&P 500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를 대표하는 이러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S&P 500에 들어가 있는 우량 기업들 중에서 금융 기업은 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렇게 S&P 500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포워드 PE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뭐냐면 PE 레이시오는 보통 두 개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TTM PE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TTM은 뭐냐면요. Trailing 12 months, 즉 지난 12개월을 얘기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PE 레이시오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은 이제 TTM을 기준으로 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Forward PE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지난 12개월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순이익의 몇 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지, 이것을 바로 우리가 Forward PE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CNBC에서는 이 기업들의 Forward PE를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지난 과거 5년 동안 해당 기업이 갖고 있었던 평균 PE 레이시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최소한 20%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의미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만 간추렸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같은 거는 제외를 시켰죠. 여기서 금융주를 제외시킨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금융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PE 레이시오를 보통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PE 레이시오가 낮을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60%의 그
커버를 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지금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우량 종목들만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 종목들이 밑에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과연 2022년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싼, 지금 현재 밸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종목은요, 알래스카 에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목 리스트에 골고루 등장하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이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알래스카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평균의 PE 레이쇼가 28.3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보통 시가총액이 28배 정도 뻥튀기 돼 있는 것이 알래스카 그룹의 보통 PE 레이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워드 PE는 11.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PE 레이쇼가 떨어져 있죠. 무려 58% 정도 PE 레이쇼가 떨어져 있다 보면 되고요. 현재 전체 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93% 이상이 이 종목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모로 굉장히 좀 전망이 밝은 종목이 알래스카 에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부적인 성 스캔들, 굉장히 좀 성적인 폭력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요.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원래 에버리지 포워드 PE가 23.3배에 이르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워드 PE는 16.4로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보다 30%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바이 레이팅은 60.6%에 이릅니다. 세 번째는 베이커 휴즈고요. 자,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는 19.7이라는 포워드 PE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34배 정도의 거래가 되는 굉장히 PE 레이쇼가 전반적으로 높은 기업이었거든요. 이러한 기업이 지금 현재는 20배 이하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44% 정도 지금 평가가 낮아 있다.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 레이팅은 66.7%입니다. 자, 네 번째는 DR 홀턴 INC고요. 7.1배라는 굉장히 낮은 PE 레이쇼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도 조금 평균이 낮습니다. 10.2배 정도 원래 PE 레이쇼를 받는 종목, 31%가 떨어져 있고요. 바이 레이팅은 66.7%. 다음은 대본 에너지입니다. 대본 에너지 역시 원래 포워드 PE 레이쇼의 평균치는 24배가 넘어가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죠. 무려 7.7배 밖에 되지 않는 낮은 PE 레이쇼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68%나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바이 레이팅이 그래서 78.8%나 되는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일렉트릭 아츠 같은 경우는 원래 5년 평균 PE는 22배, 지금 현재 PE는 17.7배입니다. 추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64.5%고요. 자, EOG 리서치즈 같은 경우는 원래 34배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PE 레이쇼를 기록하는 종목인데 현재 PE는 8.6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무려 75%가 지금 밸류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는 64.7%가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래 평균 PE는 13.6배, 현재 포워드 PE는 6.0이고요. 그렇게 되면 56%나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79.4%나 되는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포트 맥모란이고요. 원래 PE는 15.6% 평균, 현재 PE, 포워드 PE는 10.6, 그래서 32%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고요. 지금 추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65%가 넘어갑니다. 다음은 마라톤 페트로니엄 코퍼레이션이고요. 5년 평균 PE는 44배니까 굉장히 좀 PE 레이시가 높았던 종목이죠. 현재 PE는 16.8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62%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거죠. 지금 전체 커버하고 있는 애널 중에서 무려 84%가 넘는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뉴스 코퍼레이션인데요. 원래 PE 레이시오 평균은 33.9, 현재 포워드 PE는 25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24% 정도 평가 절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서 무려 87%가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립스 66고요.
평균 PE는 14.5, 현재 포워드 P는 10.5, 73%의 애널리스트가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PTC INC는 평균 PE 레이쇼는 37배, 현재 포워드 P는 26배고요. 64%의 애널리스트가 추천.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즈 같은 경우는 평균 PE는 32배가 넘어가는데 현재 PE가 8.7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73%나 지금 프리미엄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4.3%의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슈런버그가 33배의 PE에서 현재 15까지 반토막이 나 있죠.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72.7%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발레로 에너지가 26.3배의 평균 PE인데 현재 포워드 PE는 12.3배. 그 반토막이 난 거죠. 여기도 53%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 커버하고 있는 애널 중에서 81%가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즈 컴퍼니는요. 원래 5년 평균 PE는 25배인데 현재 PE는 19.7로 약간 하향 조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65%가 매수 의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요. 현재 S&P 500에 들어가 있는 우량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률을 2022년에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에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기사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소개되는 스테이 앳 홈 스톡, 즉 코비드의 영향으로 우리가 집에 많이 머물면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은 종목들을 우리가 스테이 앳 홈 스톡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러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인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투자 기관은 블리크리라는 투자 기관이고요. 자, 블리크리의 애널리스트인 피터 부크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요.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스테이 앳 홈 그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인 도큐사인, 그리고 줌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팬데믹 월드, 그러니까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세상에 맞춰서 좀 눈금을 조절을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븐 위드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부크바라는 투자 전문가는요, 또한 뭐란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러한 주식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언급되었던 두 주식이죠. 줌이라든지 그리고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호하게 설립이 되어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펀더멘탈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펀더멘탈은 다 갖춘 좋은 기업이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나 비싼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부크바가 또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환경과 싸우게 될 것이다. 어떠한 환경이냐면요, 이제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좀 제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시장에 뿌려줬죠. 여기저기 이제 스티뮬러스 책을 써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이 됐었는데 이러한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들어서 2022년에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한 3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한 3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줌이라든지 다큐사인과 같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성장주들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줌이나 다큐사인이 지금
펀더멘탈 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즉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 펀더멘탈을 믿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앞으로 줌이라든지 다큐사인의 주가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장주들이 많은 폭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저 역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쉽게 그 현금을 좀 많이 소진하지는 않고 차곡차곡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다가오는 2022년 많은 주식을 줍줍하실 수 있도록 현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주um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에는 두 개의 종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로빈후드고요.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입니다.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이번에 미주오라는 투자 기관에서 로빈후드의 그 장래성이 더 밝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두 기업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과연 어떠한 차이점에서 로빈후드의 미래가 코인베이스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주장하는지 그의 의견을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오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돌프고요. 자,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로 커미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빈후드입니다. 즉 우리가 로빈후드에 가서 거래를 하게 되면 주식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를 사고 판다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전무하거든요. 따라서 지로 그 수수료를 추구하고 있는 오빈후드. 반면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수수료가 존재를 합니다. 꽤 높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수수료를 한 기업은 부과를 하는 상황이고 또 한 기업 로빈후드는 수수료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매니징 다이렉터다. 이 댄이라는 분은요, 미주오라는 투자 기관의 가장 높은 매니징 다이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겠죠. 이분의 인사이트에 따르면 피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크립토 커런시를 트레이딩하는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잖아요. 이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로는 일정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모두 다 이러한 피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의존을 해야 된다.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의 매출을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여기에 매출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쪽에 매출을 창출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한 3년 후를 생각을 한다면 그때 가면요, 피를 베이스로 하는 이런 크립토 트레이딩 거래소는 모두 다 무료로 바뀔 것이다. 한 3년 후가 되면요, 거래소의 대부분이 수수료가 지로가 될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브즈라는 사람이 또한 로빈후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역시도 위험성은 있다. 도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요, 수수료를 부과를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매출 구조가 여기 써 있습니다. Payment for Order Flow Structure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로빈후드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사고 팔고 있는 매수가라든지 매도가를 커다란 투자 기관이나 헤지펀드에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상황을 더 큰 기관에 판매를 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작은 피를 받아내거든요. 따라서 우리와 같은 소비자, 투자자한테 직접 커미션을 받는 대신 커다란 투자 기관에 이런 정보를 판매하면서 피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커다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많은 투자를 왔다 갔다 해야겠죠. 따라서 트레이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매출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이 로빈후드의 매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또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냐면 코인베이스의 그 릴라이언스라는 것을 의존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요, 많은 그 경쟁 기업들이 다들 다 지로 커미션으로 옮겨갈 것이다. 결국은 수수료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push toward institutional clients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의 목숨을 걸지 말고 계속해서 기관 쪽으로 많은 발전을
보여야 된다. 기관 투자자들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NFT 쪽에 관련된 이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뱅킹 서비스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코인베이스라 그러면 현재까지는 가상화폐 쪽에만 조금 그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은행의 기능을 추가해야만 장기간에 걸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워 보이는데요. 지금 로빈후드가 커다란 약속을 했다.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원스톱숍 뱅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로빈후드에 들어오면 주식 매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금융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거듭날 거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약속을 지키게 되면 굉장히 좀 커다란 홈런을 기록할 것이다. 홈런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약속을 지켜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요, 굉장히 좀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럴듯한 논리를 형성하고 있는 미주어의 애널리스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코인베이스가 수수료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어떠한 매출의 그 발전,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로빈후드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수수료가 상관없이 매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로빈후드가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흡수하면서 진정한 그 금융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멀티 펑션을 가진 이런 기업으로서 발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고 있는 투자 기관은 베어드인데요. 베어드가 2022년에 들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탑2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에 투자해야 우리가 건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두 개의 기업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드의 애널리스트 콜린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탑픽이다.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어떠한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냐면 라지 캡이니까 시가총액이 커다란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2022년에 가장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이 요 두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바스찬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아마존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리플레이스했다. 리플레이스는 이제 바꿔준 거거든요. 따라서 이 세바스찬이라는 전문가가 그 전까지는 알파벳을 가장 좋은 테크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은 그리고 메타가 알파벳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어디에서 혜택을 받냐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디지털화라고 부르는 거죠.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레비뉴의 믹스가 변화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변화하고 있냐면 리커링 레비뉴, 반복 매출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원래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이커머스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클라우드 쪽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많은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매출이 이제 반복 매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세바스찬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요. 최근 들어서 온라인의 그 리테일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마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인건비도 너무나 비쌌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메타 플랫폼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는데 어디에서 혜택을 받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로 애드버타이징 트렌드, 즉 페이스북, 메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아직까지는 광고죠. 이 광고 쪽에 트렌드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경제가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광고 시장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2021년 역시도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죠. 특히 이제 작은 기업들, 중상공인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해가 바로 2020년 그리고 2021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22년이 되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작은 기업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올려주면서 2022년에 오히려 작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매출의 향상이라든지 순이익의 향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냐면요. 메타라는 종목은 또한 개인 지금 얻어내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많이 지금 얻어내고 있냐면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소셜 커머스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그 미디어와 이커머스를 합친 거잖아요.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에게 드디어 이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그멘티드, 즉 증강현실이라든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지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자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젠가 그제 읽어드렸던 기사에 그 마크 마훈이라는 투자 전문가가 등장을 했었죠. 이분은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인데 이분 역시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두 개의 기업을 선정을 해줬는데 그때 탑픽이 바로 아마존 그리고 메타였습니다. 같은 두 개의 기업을 두 개의 다른 투자 기관에서 추천을 해줬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주는 최근 들어서 좋은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주들 중에서 주가가 좀 많은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텔라닥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냥 손절해야 되는지 좀 갈팡질팡한다. 이러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몇 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는데요. 텔라닥이라는 기업은 향후 1, 2년을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을 보면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는요. 저는 이제 손절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선점 효과죠. 아무래도 텔라닥이라는 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원격 진료의 1위 기업입니다. 따라서 1위 기업이라는 그 장점을 살려서 계속 많은 파트너, 의료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왔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1등 기업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활약을 해오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라닥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손절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워낙 시장의 규모가 크거든요. 텔라닥 그러면 그냥 원격 진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텔라닥이 진출해 있는 의료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의료라는 그 메디칼 헬스라는 그런 섹터를 생각해 볼 때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물론 애플도 진출을 할 거고 아마존도 진출을 하겠죠. 하지만 단 한 가지의 기업만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텔라닥 역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손절하지 않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켜낼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는 종목이 바로 텔라닥인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캐시우드 역시 텔라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 인베스트의 세 가지의 ETF가 이번에 115K니까 11만 5천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텔라닥 주식을 더 샀다는 거죠. 조금만 더 보시면요. 자, ARK의 이노베이션 ETF, 우리가 ARKK라고 부르는 플래그십 가장 중요한 ETF죠. 자, 이 ARKK는요. 무려 5만 주가 넘는 텔라닥을 이번에 매수를 했고요. ARK 제노믹 레볼루션 ETF, 즉 ARKG 같은 경우도 3만 3천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RK 핀테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4.5K니까 14,500주를 새로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 거죠. 자, 합이요. 지금 보면 10.3밀리언이니까 1,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번에 줍줍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렇게 계속해서 텔라닥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캐시우드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기사는요, CNBC의 서베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사인데, 이번 서베이는요, 우리와 같은 그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미국 시장의 소위 전문가들 있잖아요. 각종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시죠. 자, CNBC가 이번에 알파 인베스터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서베이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400명에 이릅니다. 자, 이 400명은요, 모두 미국 주식 시장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각종 투자 기관의 칩이니까 장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주식 스트래티지스트라는 것은 전략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그리고 CNBC의 컨트리뷰터라는 것은 출연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 400명이 굉장히 좀 명확한 그들의 전망을 2022년에 대해서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서베이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은 뭐였냐면요, 2022년 내년에 접어들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53%의 응답자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외로 페드 연준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즉 기준금리를 잘못된 시기에, 좋지 않은 시기에 올리게 되면 주식이 하락할 거라는 걱정은 한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은 30%로 조금 낮은 상황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이제 1위를 할 줄 알았거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코비드 바이러스가 17%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비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만약에 팽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내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인플레이션이 1위, 2위가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3위가 코비드 바이러스의 변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데요. 2022년이 됐을 때 S&P 500은 한 해 동안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27% 정도 S&P 500이 껑충 뛰어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 이상 내년에 올라갈 거라고 보는 투자자는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불장을 우리가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죠. 자, 두 번째로 10%에서 20% 정도, 그 얘기는 미국 평균 그 주식 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평균은 넘어가는 좋은 주식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18% 정도가 되고요. 자, 다수죠. 55%의 응답자는 10% 미만이다. 따라서 플러스를 기록할 것 같긴 하지만 10%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익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랫이라는 것은 이제 횡보를 얘기하죠. 횡보가 10%, 그리고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한 9%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13%고요. 아니다, 10%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한 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년에 주식시장이 20% 이상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자, 에셋 클래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산 그러면 부동산도 있고 주식 투자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좋아 보이는 부분은 인베스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러한 투자처는 아직은 주식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냐, 어디에 지금 주식을 집중 매수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내년 들어서 이들이 가장 집중 매수를 할 분야는요, 1위가
2위가 금융권이 나왔습니다. 금융주가 35%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를 차지한 섹터는요. 이코노미 리커버리 시크니컬, 즉 경기 순환주를 얘기하죠. 따라서 항공주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뭐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주식들을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할 거라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요. 세 번째는 메가캡 테크놀로지, 즉 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할 거라고 15%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3%는 성장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티브 테크 스톡이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먼 미래를 보러보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13%의 투자자가 투자의 의사를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10%의 응답자는 컨슈머 스테이플즈, 즉 필수 소비재라는 게 있거든요.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필요한 이런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서베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주식시장이 망가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전문가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너무나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미국 증시를 완전히 떠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모아 나가면서 만약에 줍줍 기회가 온다면 충분히 활용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주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다면 한두 종목 정도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2부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공유해드린 클립 영상을 보시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재미있었다. 마지막 CNBC 뉴스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막을 좀 체크하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시청을 했거든요. 두 명의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었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보시는 것처럼 좀 전문가들의 인상이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재미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반된 견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한 분은요. 지금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이 꺼질 것이다.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그 정도로 비관적이지는 않다. 긍정적인 면도 반드시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분 전문가들이 이렇게 상이한 주장을 하면서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음 방송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 2021년 마지막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arry, I'm going to start with you since you seemingly have a penchant for big headlines, and you're trying to make one now where you say the legacy of poor policy decisions risks the third bubble in 100 years. But first, a 10% correction looms by the first quarter of 2022. You really think we have a bubble brewing of epic proportions? Yeah, there's a possibility of it. We outlined it in a note about 2 weeks ago. You know, the bubble term is misused. There have only been two in 100 years, 1929 before the crash and 1999 at the end of the year before the tech bubble crash. One is possible as you get into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into 2023. You've got yield repression, which causes your price-earnings ratio to enter a sort of parabolic phase where it just goes straight up. The equity risk premium, as we calculated, is about 4. It could very well drop to 3 in a risk-on market if inflation and rates stay low. And you've got, as I said, real and nominal yields are very repressed. -1 on the 10-year tips, and we're negative real yields out to 30 years. So where are you going to go but stocks? And then lastly, if earnings beats start to resurge in the second half on moderating inflation but with continued growth, then yeah, you could certainly set up for a bubble scenario, which is terrible because bubbles always burst and they lead to lost decades. Michael, what's your response to what you just heard from Barry?
Well, I think there certainly could be a case made that um, low interest rates have really created a ramp up in assets. But I would look at it more from this perspective. I would say that low interest rates have created a situation where there are no other alternatives to invest in right now. Real estate is at a very, very high rate. And look at the 10-year Treasury. I mean, people have been worried about inflation. 10 years Treasury is at 1.5%. So I don't know if it's really a bubble. I would just describe it as this is just where you go when the opportunity is there. If the S&P is paying 2 or 3% dividend rate and you're making 1.5% on your 10-year Treasury, you don't really have much option. The risk becomes if inflation ramps out of control. But I think that you're going to have pandemic and tax issues next year that should moderate inflation, so it's not going to be quite as high as I think many people think. Barry, a lot of the pockets that people have been pointing to is kind of indicative of bubble activity, namely, the IPO market, the SPAC market have really come down in December and are actually underperforming. And I wonder if you still think there's a bubble when you kind of pull back the covers and look underneath and see that some of the areas that had run up so much earlier in the year have kind of come down to earth with this change and this pivot in Fed policy. Do you think that that's already happened and perhaps may have deflated some of the air that was in there? That's certainly true. And we have been, as I said, cautious in the near term. I think we could drop in the first quarter to about 4,200 plus or minus a few percent because of tightening liquidity. The dollar is up and it should tighten financial conditions. China already tightened their policy so much that they're going to impact global GDP in the first half of 2022. You've got Omicron, however mild it is, probably causing behavioral changes, and this all weakens the market. But one thing I would say, and it's a very good point you made, the SPACs and the crypto have been the repository of speculative fever. And if you recall back in 2000 at the tech bubble, it was around March that the very speculative names rolled over very sharply, and it wasn't until 6 months later the S&P fell out of bed. It was 1520.77 on the 1st of September of 2000, 6 months after NASDAQ had peaked. So you're right. The speculative issues falling may forestall that kind of bubbly action occurring later.